안녕하십니까, 박미성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 날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날씨는 전쟁의 승패에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과거 전쟁의 현장에서 날씨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전투의 사례들을 하나씩 비교해보고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날씨를 역사 속 인물들은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 그들의 지혜를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조류가 바꾼 역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류가 전쟁의 승패를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조류의 어떤 힘이 전쟁의 승패까지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지요. 노르웨이 북부 해협에서는 바닷속에 사는 마녀가 무서운 소용돌이를 일으켜 지나가는 배와 선원들을 삼킨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그 정도로 이곳은 뱃사람들을 공포로 몰고 가는 전설적인 죽음의 장소다. 이를 메일스트럼이라고 하는데, 소설가 에드가 알렌 포는 공상 단편 소설 메일스트럼을 바로 이곳을 배경으로 쓰기도 했다. 하지만 이곳의 강한 소용돌이는 실제로 마녀가 아닌 조류가 만들어낸다. 조류는 달의 인력으로 밀물과 썰물이 바뀔 때 생기는 바닷물의 흐름을 뜻하는 것으로, 밀물과 썰물의 조석차가 클수록 조류도 강해진다. 따라서 섬들 사이의 좁은 해협은 조류가 강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조류를 이용하는 발전소가 좁은 해협에 설치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2010년 3월 말 백령도 앞바다에서 전투 초기함인 천안함이 침몰했습니다. 수많은 해군 장병들이 두 동강난 초기함 한미에 갇힌 채로 바다에 가라앉았지요. 온 국민이 너무 안타까워했는데요. 이때 구조 작업을 펼쳤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강한 조류였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사리가 겹치면서 조속차가 컸고, 따라서 조류도 초속 2에서 3m 정도로 무척 강했습니다. 서해안의 큰 조속차로 인한 강한 조류가 구조 작업에 큰 영향을 준 것이죠. 이제 조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느낌이 좀 오시겠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렇게 강한 조류를 전쟁에 잘 활용한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데미스토클레스와 조선의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조류를 이용해 승리를 거두었던 살라미스 해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투는 우리나라에서도 대박을 터뜨렸던 영화 300에 나오는 페르시아와의 전쟁에 나옵니다. 당시 지중해를 놓고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는 그리스를 정복해 지중해를 석권하기에 몇 차례의 침공을 합니다만 2차 침공까지 실패로 돌아갑니다. 참, 두 번째 페르시아 전쟁 중에서 나온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마라톤 광야에서의 승리를 전하기 위해 뛰어가 승리의 소식을 아테네로 전한 젊은 청년을 기념한 운동이 마라톤이 되었죠. 두 번에 걸친 그리스 정벌에서 참패한 페르시아는 복수를 위해 10년 동안 철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는 18만 명의 육군과 함께 1200척의 전함과 3000척의 수송선으로 편성된 16만 명의 해군 등으로 3차 원정에 나섰습니다. 육군은 스파르타가, 해군은 아테네가 주도하여 전쟁을 치릅니다. 육군은 페르시아에게 대패하면서 이젠 해군만이 그리스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페르시아 함대가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돌풍으로 400척이 해안 암벽에 충돌하여 침몰되긴 했습니다. 엄청난 타격을 입었음에도 페르시아의 해군력은 아테네 해군력을 압도하였습니다. 전력 차이를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선 그리스군에게 유리한 해전을 벌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아테네 해군 장군 데미스토클레스는 살라미스 섬 부근을 결전장으로 정합니다. 이곳은 해오폭이 1.2km를 넘지 않는 좁은 곳이고 강한 조류가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진격해오던 페르시아 해군은 해협이 좁아지자 삼중전열을 2열 중대로 바꾸게 됩니다.
갑자기 함대의 대형이 바뀌면서 밀집된 데다가 강한 조류가 흘러오자 페르시아 함대는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게다가 바람도 강한 서풍으로 바뀌면서 돌진하는 그리스 배에는 가속도가 없습니다. 조류와 바람의 도움을 받은 그리스 함대는 이 전투에서 겨우 40척의 손실로 페르시아 함선 400척 이상을 침몰시키거나 납포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진 페르시아가 후퇴를 결정하면서 3차에 걸친 페르시아 전쟁은 그리스의 승리로 돌아가고 아시아 세력은 약 2000년간 유럽을 넘보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입니다. 7천량 해전에서 원균이 지휘하던 조선수군은 일본 해군에게 134척의 군함을 잃었습니다. 겨우 12척의 전함만이 남는 해군력의 침몰에 조종은 이순신 장군을 삼도수군 통제사로 재임명해 수군을 수습하게 합니다. 그는 일본군과 싸울 준비를 갖춰 나가기 시작합니다. 적은 수로 많은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좁은 통로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즉 대선단이 횡으로 공격해오면 당할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남해안에서 이런 조건을 갖춘 곳은 견내량 해협과 명량 해협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견내량은 이미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천혜의 길목인 명량 해협을 결전의 장소로 선택합니다. 명량은 넓은 바다를 흐르던 물길이 좁은 해협으로 몰리면서 물살이 거세지는 곳이지요. 왜군은 1597년 9월 초 전라도 해협까지 진출하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결전 장소로 선택한 명량 해협은 물 흐르는 소리가 꼭 바다가 우는 것과 같다고 하여 울돌목이라고 불릴 정도로 조류가 강한 곳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좁고 빠른 명량수로 밑에 쇠줄을 설치하고 막대장치로서 외적선을 걸리게 하여 강한 유속의 적선끼리 서로 충돌하고 전복되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 조선의 전선은 판옥선으로 밑바닥이 낮고 평평한 U자형의 평저선이었으나 일본의 전선이었던 안택선은 밑바닥이 깊고 뾰족한 V자형의 첨저선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중장애물은 일본 배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였습니다. 드디어 일본의 대선단이 명량해협으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명량해협은 그 폭이 좁아 실제로 한 번에 맞닿아 싸울 수 있는 배는 5척에서 6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외선들도 한꺼번에 공격하기 어려워 12척의 조선수군도 당당히 맞설 수 있었던 것이죠.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면서 점차 조선수군이 밀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남쪽으로 조류가 바뀌더니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바닷물이 밀려나가면서 일본 전함들이 뒤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후퇴를 하려 뱃머리를 돌리는 순간 수로의 가장자리로 밀려나가면서 암초와 수중철색에 걸린 일본 배들이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 언덕 양편에 있던 화포군과 조선수군이 맹공격을 퍼붓자 외선들은 저항조차 못하고 격침되고 말았습니다. 일본 함선 330척 중 명량해협으로 진입한 130여 척 가운데 31척은 격침되고 90여 척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조선군은 단 한 척 배 손실도 없었습니다. 이 전투가 바로 해전사상의 기적이라는 명량해전입니다. 조류를 이용한 전투가 조선을 지키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조류를 이용한 승리의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례는 나라를 구한 결정적인 전투였습니다. 그리스를 페르시아의 지배로부터, 조선을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전투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아테네 장군 데미스토클레스는 페르시아의 강점을 약점으로 바꾸었습니다. 페르시아 선단을 살라미스섬의 좁은 해협으로 유인하여 대선단이었던 페르시아의 강점이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하게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었습니다.
좁은 해협을 결전장으로 선택하여 적의 대선단에 밀리지 않고 싸울 수 있게 한 겁니다. 나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지혜는 리더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합니다.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에 이날의 해전을 하늘이 도왔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이란 없는 법입니다. 행운이라는 것은 준비된 자에게만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자병법 제5병세편에서는 기책을 잘 발휘하는 자는 천지같이 무궁하고 강가와 바다같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번뜩이는 기질을 발휘해 끊임없이 새로운 전략을 구상해 적을 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책임진 리더들이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